콧대부터 코끝까지 재료도 참 다양하고 각각의 장단점도 뚜렷하죠? 간혹 원장님 제일 비싸고 튼튼한 자간흑 연골이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김수린 원장입니다. 코상담을 오시는 환자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 코끝 귀연골로 하면 되나요? 요즘은 기증늑이 대세라던데 그거 쓰면 모양이 잘 나올까요? 인터넷과 유튜브에 성형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본인 코에 쓸 재료를 아예 딱 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100% 똑같이 적용되는 마법의 재료는 없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코뼈의 넓이, 원래 가진 연골의 크기, 피부의 두께와 탄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재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 성형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콧대부터 코끝까지 부위별로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아주 알기 쉽게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재료에 대한 감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보통 콧대 높일 때는 실리콘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부작용 걱정 때문에 실리콘 말고 다른 걸로 높이고 싶다는 분도 많지 않나요? 네, 피디님 말씀대로 콧대를 높일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원하는 모양대로 세밀하게 조각하기가 편하고 수술 후에도 안정적인 높이 유지와 라인이 날렵하고 매끄럽게 잘 빠진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인공물질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피부가 얇아진 상태라면 진피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진피는 우리 피부에서 표피 바로 아래에 위치한 두꺼운 진짜 피부층을 말합니다. 자가진피를 사용할 경우 주로 흉터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엉덩이 볼 안쪽이나 귀 뒤에서 채취하게 되고 기증진피도 사용 가능합니다. 내 몸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물감이 거의 없고 염증에 매우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생체 조직이다 보니 생착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몸에 흡수되어 처음에 세워둔 콧대 높이보다 살짝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진피는 흡수돼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럼 실리콘처럼 모양은 딱 잡히면서 내 몸에 재료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두 가지의 장점만 쏙 뽑아서 결합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마크 성형외과 시그니처 수술, 바로 엠비코입니다. 엠비코는 채취한 자가용골을 아주 곱게 간 다음에 응고제와 섞어서 단단하게 굳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굳힌 연골을 마치 실리콘 보형물처럼 콧대 모양에 맞춰 매끄럽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삽입하는 거죠. 자가 조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인공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염증 걱정은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피의 아쉬운 점이었던 흡수율을 보완하여 실리콘처럼 콧대 라인을 단단하고 오똑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 보형물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특히 만족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코 수술의 꽃이자 가장 중요한 코끝입니다. 콧대는 실리콘을 쓰더라도 코끝 부위는 움직임이 많고 피부 압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가급적 자가 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첫 수술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통적인 재료로는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화려하고 튼튼한 코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기증늑과 자가늑도 첫 코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중격과 귀연골은 둘 다 내 몸에서 나오는 연골인데 굳이 부위에 따라 쓰임새가 다를까요? 네, 연골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비중격 연골은 콧구멍 안쪽에서 코를 반으로 나누고 있는 벽입니다. 판판하고 곱게 뻗어 있으면서 지지력이 꽤 있어서 코끝을 오똑하게 세워주는 메인 기둥 역할을 하기에 쓸 수만 있다면 아주 적합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의 경우 크기가 작거나 얇아서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CT를 보고 크기를 측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반면에 귀연골은 우리가 귀를 직접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랑말랑하고 둥근 곡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닥을 강하게 버티는 힘이 다소 부족하지만 둥글게 휘어져 있는 모양 덕분에 코끝의 모양을 한층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다듬어주는 지붕 용도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비중격 연골로 튼튼하게 바닥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귀연골을 모자처럼 부드럽게 얹어서 코끝 모양을 완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중격이랑 귀연골을 그렇게 같이 쓰는 거군요. 원장님, 그럼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늑연골은 언제 쓰는 거예요? 늑연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원래는 재수술에 주로 쓰이는 재료였고요. 이전 수술로 이미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다 써버려서 남은 재료가 부족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첫 코에서도 코를 많이 높이고 싶거나 짧은 코를 늘리고 싶을 때 비중격과 귀연골이 작고 힘이 부족한 경우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늑연골은 쉽게 말해 갈비뼈 끝부분에 있는 연골입니다. 양이 아주 풍부하고 튼튼해서 원하는 만큼 코끝 구조를 단단하게 세우고 피부가 누르는 텐션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늑연골입니다. 늑연골은 출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 몸에서 직접 채취하는 자가늑연골과 다른 사람의 조직을 기증받아 의료용으로 안전하게 처리한 기증늑연골입니다. 자가늑연골은 말 그대로 내 몸의 조직이기 때문에 생착이 잘 되고 염증 저항력이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가슴 라인 아래쪽에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이 들어가야 하므로 수술 후 며칠간 약간의 통증이라던가 작은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증늑연골은 몸에 흉터를 남기고 싶지 않거나 수술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내 몸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에 비해서는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가 미세하게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콧대부터 코끝까지 재료도 참 다양하고 각각의 장단점도 뚜렷하죠? 간혹 원장님 제일 비싸고 튼튼한 자가늑연골이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나의 현재 코 상태와 피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첫 수술이고 코끝 피부에 여유가 꽤 있는 분이라면 무리해서 늑연골을 채취할 필요 없이 비중격과 귀연골만으로도 충분히 오똑하고 예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수술이라 코 안의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짧은 코를 길게 연장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강력한 늑연골을 계획하는 것이 모양 유지에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싸거나 유행하는 재료를 쫓기보다는 환자분의 피부 두께, 텐션, 그리고 사용 가능한 연골의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최적의 재료를 안전하게 조합하는 것이 코 수술의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코 성형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수술 후기에서 기증 썼다, 귀연골 썼다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수술 전에 특정 재료를 콕 집어 단정 짓고 오시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통해 내 코의 내부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코 수술 재료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댁 부활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마크 성형외과 김수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